네, 안녕하세요. 네, 마경환입니다. 오늘은 저희 질문, 그러니까 그동안 유튜브 댓글로 받았던 질문 자료들에 대해서 오늘 도 답변하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질문이냐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항상 통찰력 있는 분석 줄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최근에 장기 국채금리가 5%를 찍고 난 뒤 연준의 스탠스가 비둘기적으로 바뀌면서 해치펀드들도 입장을 바꿔 내년 금리 인하에 베팅하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장기 국채 수익률이 떨어져서 이제 30년 국채금리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지금처럼 물가가 안정세가 되는 추세라면 FMC 미팅도 동결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국채 수익률, 국채 금리도 추세적으로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시 이러한 하락 추세에 제동이 걸리고 국채 금리가 반등할 만한 요인이나 위험 요인은 어떤 것일까요? 예, 말 좀 길었는데 제가 설명해봤어요. 즉, 최근에 이제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노동 데이터가 이제 하방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이제 최근에 금리 쭉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면 최근에 시장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이 금리가 상승 반전, 즉, 금리가 하락하다가 그러니까 좀 상승으로 턴어라운드 하면서 일시적으로 채권 가격이 약세로 갈 요인은 어떤 게 있겠냐, 이런 질문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부터 미국 국채 금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은 더 이상 물가는 저는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가는 이미 우리가 하방적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좀 물가 내려갈 거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시장이고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이게 브라질이 아니네요. 제가 이제 노동시장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해서 장기 금리가 내려오다가 이제 금리가 올라와서 저점 대비, 저점 대비 한 0.5% 이상 올라가서 3개월 이상 이 높은 레벨이 유지가 되면 추세적으로 이제 실업률 경침체에 들어가는 요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실업률이 바로 안 올라가고 약간 이렇게 좀 일시적으로 하향 조정 또는 일시적으로 노동시장이 개선되는 모습이 되면은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갔던 것들이 금리가 많이 하락해서 가격이 많이 상승했던 것들이 오히려 반대로 일시적으로 금리 상승 쪽으로 전환될 여지도 있다. 정리를 하면은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으로 전환될 단기적 요인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미국 노동시장이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미국 금리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나빠지겠죠. 어쨌건 간에 쇼텀으로 봐서 금리가 반대로 위로 올라갈 요인은 미국 노동시장이 일시적으로 시장 예상과 달리 바로 쭉 나빠지지 않고 좀 개선되는 모습이 그런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일드 채권 가상금리가 3.9%라는 게 신기할 정도이다. 왜 안 오르죠? 그리고 하일드 금리가 너무 안 오르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인가요? 두 번째 이제 이분은 경기 지표가 안 좋은데 하일드 부도율도 높아지는 상황인데 하일드 스프레드는 줄어들고 있는 이런 미스매치의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이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하일드 가상금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일드 가상금리란 건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국채금리 대비해서 투자 부적격 채권이 얼만큼 더 가상금리를 얹어줘야 되냐는 얘기고요. 보통 하일드 가상금리는 시장에서 얘기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거시경제가 안 좋으면은 거시경제가 안 좋아지면 하이드 가상금리가 증가를 하게 되죠. 하이드 가상금리 증가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은 하이드 가상금리가 많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하이드 가상금리가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채권 시장에 특히나 채권 시장에서 신용 경색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하이드 가상금리가 왜 안 올라가는지 뭐 여러모로
미국 경기가 침체 쪽으로 가는 모습의 침체 지표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이드 가상금리가 오르지 않냐?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경기 침체 시그널이 나오면 하이드 가상금리도 먼저 이렇게 확대되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은 공부를 많이 하신 거죠. 어쨌든 간에. 근데 왜 안 올라갑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주식이 그러니까 경기 침체 시그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 주식 시장이 좋은가라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즉 하이드 가상금리가 굉장히 안정돼 있다는 거는 그만큼 아직 임박한 경기 침체 리스크가 적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식도 여전히 좋아지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이드 채권 가상금리는 상대적으로 미국의 기업들의 재무 상태나 아직 신용 여건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드 가상금리도 아직은 양호하고, 주식도 아직 이렇게 동맥 경화가 안 생기기 때문에 아직은 주식은 양호하게 성과가 난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전체 매크로 어떤 큰 그림에서는 좀 약간 침체 시그널이 오지만은 미국의 기업, 개별 기업들의 어떤 캐시 밸런스가 좋고 또 펀더멘탈이 좋고 아직은 그러니까 자금 조달 여건이 아직 많이 나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할대 가상금리 아직 낮게 유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채권 시장을 볼 때는 보통 미국의 장단기 국채 금리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이트 채권 가상금리로 시장을 예측을 하거든요. 가상금리. 이 두 가지를 보는데, 결론적으로는, 장단기 금리가 좀 더 선제적인 요인이고, 하이트 가상금리가 조금은 후행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는 나빠지는데 아직 안 나빠진 거는, 그러니까 이게 장단기 국채 쪽에서의 시장 상황이 먼저 나빠지고 시간을 두면서 하이트 채권으로 움직인다는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하이드 가상금리는 확대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미국의 은행들이 대출 스탠다드를 계속 쪼이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 시니어 론 오피스 서베이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은행의 대출 여건이 계속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가상금리가 확대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 경제가 서서히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드 채권 부도율이 점진적으로 올라갑니다. 아직은 증가하고 있다지만 아직 큰 폭의 하이드 가상금리가 하이드 채권의 부도가 나고는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내년 경기가 많이 좀 둔화될 것 같아서 하이드 채권의 부도율이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가상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나 지금 현재 기업들 재무 상태로 봐서는 아직은 괜찮은데 향후의 전망은 하이드 가상금리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첫 번째 동거는 기업 은행들의 대출 여건이 계속 더 추가적으로 타이트해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매크로 경제를 기반하는 하이드 채권의 부도율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은 큰 폭은 아닌 상황인데 향후에 더 부도율은 큰 폭으로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결국은 현재 하일 채권의 낮은 가상금리가 추가적으로 확대될 여지가 높다라고 보고요. 결국 이 말은 결국은 아직은 하일드 채권을 하기에는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하일 채권 투자하시면 안 된다. 이게 제 견해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 국채보다도 미국보다 한국 국채 금리가 더 하락할까요? 라는 예, 요지네요. 제가 읽어보니까 한국게요. 2008년과 2020년도에 한국과 미국 국채를 비교를 하면 금리 하락폭이 한국이 더 작은 것 같아서요. 제가 기존에 미국보다 한국이 금리 더 많이 내릴 거라고 얘기했는데, 공부 많이 하셨네요. 그 현섭 씨가 2008년과 2020년을 보니까 오히려 한국 금리 하락폭이 더 작았고, 미국 금리가 더 많이 내렸다. 그렇게 말씀 주신 거고요. 비슷한 질문 하나 더 있네요. 대표님이 최근에 미국 국채보다 한국 국채가 더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서 문의드립니다. 미국은 금리를 0%까지 내려도 한국은 0%까지 내린 적이 없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한국이 0%까지 금리를 내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를 살까요? 일본처럼 자국민들이 국채를 많이 사주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런 얘기죠. 자, 설명을 좀 드리죠. 일단은 최근 한 달간,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10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금리가 이렇게 내리고 있죠. 금리가 이제 내리는데 결론적으로는 미국 금리가 내린 것보다 한국
사우스 코리아 금리가 USA보다 금리가 더 많이 내렸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최근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10월 중순 대비해서 오늘 촬영 날짜가 12월 오늘 6일인가요? 12월 6일까지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한 두 달치, 딱 두 달치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두 달치 비교해 봐서 미국의 10년 국채금리와 한국 10년 국채금리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이 내렸는지 따져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맞아요. 한국 국채금리가 더 많이 내렸습니다. 맞고요. 두 번째로는 단순하게 미국의, 그러니까 이전에 한 2, 3년 전에 미국이 0%까지 금리 내렸고 또 한국은 0%까지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은 그러면 미국은 0%까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은 0%까지 못 내린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한국 국채를 미국 국채보다 더 좋게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죠.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는 좋습니다. 미국 경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프트 랜딩이 주된 뷰고요.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하드 랜딩 리스크가 더 크죠. 향후에 양국 간의 금리가 어느 쪽의 금리가 더 많이 내릴까요? 라고 물으시면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어느 나라가 한국과 미국 중에서 어느 나라가 더 경제가 더 향후에 더 나쁠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 드리고요. 만약에 한국이 미국보다 경제가 더 나쁠 걸 생각하면은 거기가 바로 금리가 더 많이 내린 나라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국채 금리는요, 국채 시장 금리는 소프트 랜딩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물가가 내려서 제한적으로 금리가 내린다는 거고, 만약에 하드 랜딩을 하면은 시중금리를 더 많이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하드 랜딩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즉, 이 말인 즉슨 미국보다는 한국의 시장금리가 만약에 안 좋아지면 더 많이 내려갈 요인이 더 많다는 뜻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무튼 그렇게 해석드리고요. 네 번째는 경기 침체는 무엇으로 판단할까? 보면은 질문 읽어볼게요. 잘 보고 있습니다. 선행지표가 떨어지면 수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있었다 해서 경기 침체의 객관적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몇 퍼센트 이상 빠졌을 때 경기 침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실업률이 얼마 이상 경기 침체를 하는지 아니면 어떠한 지표를 교집합으로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지 예, 그런 얘기입니다. 참 쉽지 않은 얘기고 옛날엔 되게 쉬웠어요. 옛날에는 경기 침체는 이전에는 경기 침체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이전에는 분기별로 두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은 이게 경기 침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6개월 이상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경기 침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하지 않죠. 요즘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딱히 이거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게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경제학자들이 이제 사후적으로 판단한다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히려 이 질문을 저 이렇게 얘기할게요. 소프트 랜딩과 하드 랜딩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그죠?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어떻게 구분하냐는 건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소프트 랜딩이 되거나 하드 랜딩이 되거나 둘 다 어떻게 보면은 물가는 다 내립니다. 물가는 내리는데, 예를 들면 실물 경제가 소프트 랜딩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한두 분기 정도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1년 전체를 보면은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즉 뭐냐면은 일시적으로 한 분기 내두 분기 정도는 만회 성장을 할 수 있는데 1년 전체를 보면은 추세적으로 하락하지는 않는 거가 소프트 랜딩일 겁니다. 현재 미국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 하드 랜딩이라는 거는 추세적으로 한 1년 이상으로 경제가 계속 나빠지는 거를 하드 랜딩으로 봐야 되겠죠.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 주요 경제는 현재 소프트 랜딩을 보는 견해가 우세하고 이 얘기는 한두 분기 정도는 마이너스는 갈 수는 있지만 1년 전체를 보면 마이너스 가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근데 소프트 랜딩이 되면 물가가 안 내리나요? 아닙니다. 물가는 내립니다. 물가는 내리는 거고요. 소프트 랜딩이 되더라도 국채 투자 수익은 좋습니다. 물론 소프트 랜딩보다는 하드 랜딩 되는 게 국채 수익은 더 좋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상업용 부동산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가요? 제가 왜 이러냐면은, 지금 이런 질문이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이 전체 경제에 차지하는 파이가 작거나 미미하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 대표님? 두 번째, 대표님 질문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 주제로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인 건 알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지역 중소은행 위주로만 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형은행에는 안전하고, 그리고 또 현재 부동산 2008년과 다르게 경제력 엮인 게 굉장히 낮아서 괜찮다는 주장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반대로 특별할 반박할 근거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혹시 대표님 이런 주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Q&A에서 설명해 주세요. 예, 같이 설명 좀 드리죠. 일단은 여기 앞에 말씀드린 얘기가 맞아요. 즉 상업용 부동산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고 미미한 거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체 대출, 그러니까 미국의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자체만 얘기하면 큰 문제 안 되고요. 두 번째로, 여기 주로 중소은행만 갖고 있고 대형은행은 큰 게 영향이 없고 또 부동산도 그때보다 많이 안 엮여 있어서 맞아요. 이 얘기 다 동의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우리가 항상 걱정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이제 경제라는 건 센티멘트잖아. 센티멘트이기 때문에 혹여나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되더라도 전체 경제에는 미미한 게 맞는데 문제는 이 상업용 부동산이 예를 들면 중소은행 그런 상업용 부동산이 불거지면은 중소은행이 불거지고 중소은행이 불거지면은 다시 이게 갑자기 센티멘트가 악화가 되면 다시 대형은행 쪽으로 또 전체 금융시장으로 올라갈 그러니까 팩트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는데 센티멘트가 그렇게 올라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주장이 맞는데 문제는 우리가 보지 못한 뒤편의 어떤 것들이 혹시나 그런 데에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면서 파생적으로 딱 터져서 어떤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 정리를 하면은 규모는 제한적인 거 맞다. 그리고 2008년보다도 부동산 관련된 이슈도 작은 거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걱정은 하나는 이런 문제가 혹여나 발생하면은 투자자들의 센티멘트가 바뀌어서 이 센티멘트가 증폭되는 우려감, 예를 들면 뱅크런이 발생한다든지 뭐 이런 우려감이죠. 그런 우려감에 대해서 하나 걱정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 말고 보지 못하는 부분에서 어떤 파생적 문제가 불거져서 딱 문제가 되면 상당 부분 이제 위험이 노청이 노출되죠. 한 요런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여기 질문 주신 내용이 맞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냥 비중 크진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여나 센티멘트 쪽으로 연결이 되거나 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게 어떤 우리가 영어로 이런 게 있어요. 테일 리스크라고. 저 스펠이 안 TAIL 테일 리스크. 테일 리스크는 뭐냐면은 이게 정규 분포거든요. 이렇게 정규 분포면 이렇게 했을 때 확률이 요 끝에 걸리는 게 이제 요 꼴이잖아요. 꼴인데 발생할 확률은 굉장히 작은데 이 발생할 확률은 작은데 이게 발생하면 전체 경제를 쓰나미처럼 줄 리스크를 얘기하는 건데 상업용 부동산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뭐 저뿐만 아니라 제가 이전에 최근에 제가 지난주인가 했잖아요. 글로벌 펀드맨 서베이 자료에서도 현재 미국 경제의 테일 리스크, 그러니까 테일 리스크 어떤 신용 경색을 발생할 수 있는 요인으로 상업용 부동산을 얘기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까 규모는 작지만 이게 센티멘트가 바뀌면은 신용 리스크가 발생해요. 신용 경색이 발생하고 신용 경색이 발생하면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개인들 자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우려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 정도 할게요.